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Save the Children. 아직도 S-오일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S-오일 7더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엔진을 깨우는 힘. 프리미엄 엔진 오일 S-오일 7.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변 110회 여행지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누구지? 깡쌤입니다. 스테파노 씨. 바꿔가지고 까먹었어요. 난 누구지 깡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문자도. 안경이 못 붙었다. 안경이요? 안경에 잘생김이 붙었네. 아이고. 깡쌤이 아침부터 폭탄주를 제조하셨어요. 저렇게 먹어도 되나 근데? 에너지 드링크랑 커피랑 섞어 먹어도 괜찮습니까? 무서워요.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원샷 하고 계셔가지고. 광분하실 것 같네. 네네. 뭐 내 몸이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 김도인입니다. 덕실입니다. 전혀 짧아지고 있구만. 놀랍게도 오랜만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카카오톡에 이걸 뭐라 그래? 채널이라고 하나? 그게 생겨가지고 저희랑 친구 맺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연 다음에 친구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대너볕이라고 치면 저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 그래서 글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친구가 됐는데 내가 너희 거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친구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뭐가 오는 건데요? 그냥 친구 사이인 관계를 거예요? 맺을 때 뭐 금전 관계가 그러니까. 오가거나 그래야 됩니까? 꼭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친구를 맺으면 그래서 뭐 우리랑 친구가 아니야. 아, 그렇군요. 친구를 맺으면 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 맺기만 생각했지. 돈 번도 줄 거 생각 안 아니면 해봐가지고. 친구 신청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어요. 1년 넘었나 벌써? 여행지 특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요즘 휴가철이어서 휴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휴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벌써? 아, 그래요? 나갈 때쯤 되면 이 글이 아쉽게도 안타깝구만. 그래서 아직 휴가를 못 가고 어떤 휴가지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오랜만에 좀 현실적인 걸로 준비해보자. 그래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쌤하고 김도인이 여행지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네. 기대됩니다. 누가 먼저 하는 거지?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게 짧아가지고 아, 짧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퀄테하려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떤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나요? 네, 저 일단 제가 처음에 미국 세도나 했었죠. 예, 세도나. 네, 미국 세도나 지역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여행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눈동자가 떨리는데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세도나도 추천만 해드리고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방송을 듣고서 저희 여행지 추천 듣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죠? 진짜 심지어는 가시더라고. 깡쌤이 추천하신 데도 막 가시고 음. 이스타섬도 가시고 맞죠. 51구역도 있었던 것 같고. 네, 51구역도 막 가시고. 네. 후심은 없었고. 후심은 아직 없었어요.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못 가본 데지만 네.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미디어에서 거의 최초로 자기가 가지 않은 곳을 추천해주는 여행지 추천 방송. 네. 기대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마가 있어 이번에요. 그냥 지역을 선정해오지 않고 그 지역에 가야 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양을 쫓는 모험이라고 정해봤어요. 양을 쫓는 쫓는 모험이요? 모험. 네.
요즘에 SNS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다들 휴가 가는 지역이 많이 공유되는 것들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유명한 그렇지. 지역들 아니면 어디가 되게 좋대더라, 어디가 맛있대더라, 공통된 지역들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를 가서는 독자성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SNS에 딱 가오나게 자랑하고 이러려면 뭔가 테마가 있고 신기한 곳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추천지를 정해왔습니다. 아, 인류 최초로 가보는 곳이나 이런 거. 네네. 아, 그런 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정보도 거의 없어요. 어딜 보내려고 그래. 네네. 가보지도 않고 예. 정보도 없는데 이 어떻게 자식들 알았습니까? 날 믿고 따라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제 특징이 대상자를 늘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대상자를 모집하도록 가보겠습니다. 휴가를 받으셨는데 휴가를 다 힐링한다, 쉬고 싶다, 혹은 뭐 재밌거나 나 좀 충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휴가의 목적은 굉장히 달라요. 정해보도록 할게요. 양을 쫓는 모험의 대상자, 방심한 자. 예? 예전에 한 적 있어요. 제가 구방심이라고 리기론 프리퀄 때 방심이 구방심.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 방심. 네네. 휴가 가야 되는데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근에 상실을 경험한 분. 상실? 네, 상실.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당연합니다. 아, 금전적 상실. 네, 뭐 여러 손실 가지 아닙니까? 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삶이 무의미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절망한 사람. 예. 그리고 양 덕후, 하루키 덕후 이런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키 덕후요? 네네. 양덕후는 우리가 아는 그 램 말하는 건가요? 네네, 양. 아. 음메 양 하는, 네, 양. 음메 이거요? 양 예. 어떻게 울죠? 죄송합니다. 음메 돌지. 네. 어쨌든 하루키? 왜 갑자기 하루키입니까? 아, 이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게 하루키가 쓴 소설의 제목이에요. 아. 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 거길 추천해 주시겠다. 네네. 잠깐만.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소설 속에 있는 장소예요? 소설 속에 있는 장소인데 실제 현실 장소를 모델로 썼기 때문에 현실에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영화 촬영지 같은 약간 느낌이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일단 제 여행지 추천의 테마가 양을 쫓는 모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책부터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아, 하루키 좋아하세요? 네, 1949년생이고 하루키는 거의 뭐 하루키 신드롬 할 정도로 팬덤이 형성돼 있는 소설가이기도 해서 일본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수상 후보로도 계속 거론되는 분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 네, 노벨 문학상도 진짜?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상도 수상 많이 하셨죠. 네. 갖다 물어볼까요? 뭐 읽어봤습니까? 하루키 소설 중에. 뭐 있죠?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키 제일 소설? 유명한 거는 상실의 시대 도르웨이 시. 읽어봤어요. 상실의 시대. 3번 읽은 것 같아요. 상실의 정말요? 야한 부분만 계속해서. 그거는 훨씬 더 많이 읽고. 예. 그게 저는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설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었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그냥 한번 그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데 처음에는 읽다 덮고 하면서 읽었었어요. 네. 근데 꾹 참고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들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은 다음에 읽었어요. 하루키가 소설을 쓸 때 상황들의 어떤 그 묘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잘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읽을 때는 정보를 습득하듯이 빨리 필요한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수식어들이 나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읽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읽으면서 내가 정말 작중화자의 시선이 돼갖고 주변을 바라보는 식으로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깡쌤은 뭐 하루키 소설 중에 뭐 읽은 거 있습니까? 저는 어떤 항일 정신으로서 읽지 않았습니다. 역시. 네. 역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죠.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뭐 최 사장님도 하루키 소설 읽어본 거 있으세요? 상실의 시대 정도 읽어봤고 그 이후에는 뭐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또 뭐 있어요 소설이? 네, 실제로 많은데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루키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하루키도 호불호가 되게 심하게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 매니악하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소설 자체의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건 자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자기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책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양을 쫓는 모험은 초기 장편 3부작의 마지막 편에 해당돼요. 초기 장편 3부작의 마지막. 네. 하루키가 실제로 49년생이니까 그 어이구. 일생에 걸쳐서 저작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장편, 단편, 에세이뿐만 아니라 뭐 여행기, 장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항상 어떤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 건 반드시 산다 이런 작가가 채 10명이 안 닿는데 10명? 맞네. 네. 10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무조건 그 사람이 쓰면 사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루키도 한 명인데 거의 대학교 때부터 샀으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을 샀는데도 기복이 거의 없어요. 작품마다. 근데 제가 계속 사는 작가 중에서도 편차가 정말 큰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건 너무 좋지만 새로 나와서 신작을 샀는데 이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장편, 단편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었을 때 편차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언제나 만족하세요? 하루키 책은 샀을 때는 네 그런 편차가 게 없다는 없어요. 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언제나 작품성 있고 언제나 마음에 쏙 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계속 저작을 써내지 싶을 정도로 제가 실제로 한 15년 정도 해서 계속 사서 보는 편인데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키 스타일이 초기 3부작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처음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 다음에 1973년에 핀볼, 양을 쫓는 모험이 처음에 장편 3부작에 해당돼요.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1973년에 핀볼. 볼? 핀볼 게임 할 때 핀볼 있잖아요. 아, 핀볼. 네네. 네네. 그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써요. 장편을 뭐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2권짜리예요. 네네. 상실의 시대, 이게 가장 유명하죠. 노르웨이 숲. 네. 댄스 3권짜리 책이에요.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태엽 감는 새 4권짜리 책이고, 스푸트니크의 연인, 이거 방송에서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말한 적 이름, 있어요. 네, 이름. 그다음에 뭐 다수 에세이, 여행기들도 써내고, 근데 저는 딱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기 저작들을 좋아해요. 예. 근데 2002년부터 썼던 하루키 장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해변의 카프카 2권짜리, 해변의 카프카. 어둠의 저편, 1Q84 3권짜리, 최근에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 저작들은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쉐시다. 그런 건 아닌데 해변의 카프카부터는 하루키가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화되고 세련되고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떻게 뭔가 틈 하나 비집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관된 느낌을 줘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작가가 쓴 스타일이 완전 달라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때부터 쓴 작품들이 저한테는 뭔가 와닿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헐렁헐렁하게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좋아하는군요.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 하루키가 사람의 개인적 내면에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썼던 스타일이라면 이때부터는 조금 사회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서 자기 작품에 대한 지필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렇게 특징이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초기 3부작 중에서의 마지막 3부. 네, 마지막 3부장 양을 쫓는 모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대상자를 모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감이 안 온다. 하루키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이 책 자체도 처음 들어보고 양한테도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설의 좀 부분을 발제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제가 읽는 거를 듣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상태나 내 지금 상황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뭔가 흥미가 생겨. 라고 하시면 이 여행지에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기묘하게 서로 얽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몇 달 동안이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온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나만이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1970년 가을에는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서글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바래져 가는 것만 같았다.
태양의 햇살과 풀냄새 그리고 작은 빗소리조차도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몇 번이나 야간 열차에 탄 꿈을 꾸었다. 언제나 똑같은 꿈이었다. 담배 연기와 화장실 냄새, 사람들의 혼김으로 후덥지근한 야간 열차였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좌석에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토한 것이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의 역에 내렸다. 그곳은 인가의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여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고장이었다. 시계도 열차 시간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꿈이었다. 꿈 꿨다는 거네. 센티멘탈하구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두 번째 장면 읽어볼게요. 주인공의 나가 30살을 앞둔 나이대로 나와요. 아, 네, 20대 후반. 29살? 그러니까 몇 달 후면 곧 30살이 되고. 어린애군요. 네. 그렇네요. 저희한테 보면 그런데 4년의 결혼 생활하고 결혼 생활이 이제 이혼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을 쫓는 모험에 휘말리게 되면서 소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반부에 또 자기 주인공이 자기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 네. 나는 29살이고 앞으로 6달만 있으면 나 20대는 막을 내린다.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10년간이었다. 내가 얻은 가치가 없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내가 거기서 얻은 건 무료한 뿐이었다.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뭔가가 있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마저 흔드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뭐 계속해서 뭔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에 대한 내용인데. 네네. 도대체 그래서 무슨 줄거리길래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이 부분 읽어봤는데 하루키 모르고 있었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면 여행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요 부분을 듣고. 네네. 들어보니까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설 자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행지에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야 돼. 어쨌든 가야 돼. 소설 읽고 가느냐 그냥 네. 가느냐. 네. 요 센티멘탈한 부분 읽고서. 네. 줄거리는 뭡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제로 영화나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루키 책은 유달리 힘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양을 쫓는 모험을 지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최근에 조금 일이 버거워서 이 소설책을 다시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놀란 게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지금 읽으면 그때 읽었던 책에서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읽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어도 치유받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휴가철에는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기진맥진해 있었거나 지쳐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는 굉장히 유치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지예요. 아, 그래요? 실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출간된 게 1990년도에 나온 거니까 90년대 나왔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네네. 이거를 아이한테 이 상징을 설명해 준 다음에 아이가 그린 것 같아. 네. 사나이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데 별 모양이 박힌 양의 그림자로 나와요. 네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네. 이야기해 볼게요. 주인공이 나예요. 그냥 나입니까? 네네. 예. 하루키 초반 소설에는 인물들의 이름이 잘 안 붙어요. 네. 저는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개인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걸 막 찾거나 기사들 디테일하게 읽어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 뭐 문학 평론 이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공의 나이는 30살.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은 동업자가 있어서 뭘 하고 있냐면 광고 같은 걸 대행해서 해주는 것들을 해요. 네, 작은 대행사. 광고 대행사를 하고 있고 동업자랑 잘 일을 꾸려가지고 웬만큼 수입이나 일이 들어올 수 있게끔 꾸려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 업무상 우연히 알게 된 귀 전문 모델이 나와요. 여자분인데. 귀 전문 모델. 네, 귀만 전문으로 찍는 분인데 그 주인공 표현에 의하면 100% 이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머리로 귀를 가리고 다니는데
머리카락을 젖혀서 귀를 내보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네네, 맞아요.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임금님귀나 장나귀귀 그거 생각나는데. 그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네. 유비귀나 이 정도. 네. 부처님귀. 그래서 이상적이다. 네, 이제 이 여자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여자랑 만난 어느 날 그 여자가 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요. 곧 전화가 걸려올 건데 양에 관한 전화가 걸려올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다가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양을 쫓는 모험이 시작돼요. 어떤 회사의 한 우익단체 거물의 비서가 찾아오게 되는데 주인공이 만들었던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해요. 어떤 광고였냐면 친구가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던 사진을 사용해서 만든 광고거든요. 네. 그 산속 같은 들판에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진을 써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양 사진을 가지고. 예. 근데 그 비서가 찾아와서 그 양 사진을 당장 내리고 그 광고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 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다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익단체 건물급 회사에서. 네, 실제로 우익단체 이 건물이 거의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주인공의 회사는 너무 미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거에 대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을 쫓는 모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광고를 내리라는데 왜 양을 쫓는 모험을 가? 네, 그 광고를 내리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압력을 가한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 뭘 말하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우익단체 건물이 뇌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상실이나 어떤 병에 앓게 되는데 계속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근데 5번 중에 4번 정도는 자기 환각 속에 양사나이가 등장해요. 그 양사나이. 양사나이. 양사나이예요. 그 오리 인간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 오리. 양사나이. 양사나이. 양사나이 그래가지고 양사나이가 뭔가 양사나이. 일본어 아닙니까? 양사나이. 양사나이. 짜증난다. 양남자. 짜증나. 양남자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양사네. 양사내라고 이 자식아. 영선 어느 양사나이. 양사나이. 네. 네. 속상하다 진짜. 네. 네. 양사나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양사나이가 자기도 이상하죠 말하니까 그지? 양사나이. 안 이상해. 예. 당당하게 말할 거야. 양사나이 등에 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주인공이 광고를 찍었던 사진에 양들이 이제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다른 양들과 다른 거예요. 품종이. 갈색 털을 하고 있는데 등에 별 모양의 문양이 박혀 있어요. 와. 그래서 그 비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양을 가서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려요. 광고 내리고 이거 찾아와라? 네네. 그래서 그 비서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익단체 거물이 어느 순간에 양사나이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별 모양이 박힌 양사나이가 있는데 네. 우익단체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너가 실제 그 사진에 찍힌 양사나이를 찾아와라 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자기가 만나고 있던 귀 모델을 하던 여성과 같이 양을 쫓는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망상 아닙니까? 그죠? 내 몸 안에 뭐 외계인이 있다, 뭐 외계인이 교신을 한다, 내 몸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근데 네네. 근데 이게 우익단체 거물이 환각을 겪고 있는데 그게 양사나이가 실제 들어와서 그런 걸 거야라고 추정하는 건 누구냐면 비서인 거예요. 아, 비서는 이게 그러니까 종양이 있어서 환상을 보는 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네. 뭔가 실제성이 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네. 찍었었던 그 사진에 네. 있다. 늘 제시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소설을 되게 간추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익단체 건물도 평생에 걸쳐서 양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양이랑 결부되어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양맨? 배트맨 뭐 이런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쉽맨. 그래서 홋카이도 지역에 가게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나오게 돼요. 홋카이도의 등에 별 문양이 새겨진 밤색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 사나이라면서요. 네.
근데 사진에 찍혀 있던 건 양인데 사나이가 엎드려 있었나 보지 뭐. 좀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은 일어서면 소설이야. 그걸로 들려서가지고. 고지고대로 듣지 마. 아이고. 네, 이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조사한 바로는 홋카이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양이 한 5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네. 이걸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에 실제로 찍혀 있지만 그 사진은 산에 대한 초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그 당시에 만남을 가졌던 귀 전문 모델이 계속 자료를 조사해서 어디 지역인지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사진을 주인공이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주인공의 친구 이름이 쥐예요. 동물 쥐예요. 아, 쥐. 네. 쥐가 주인공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자기의 지금 신경이나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양의 흑백 사진을 동봉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탁인데 제발 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다가 보여주기를 바래라고 하면서 사진을 동봉해요. 왜 갑자기요?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돼요. 양을 쫓는 모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니요, 처음에 받았잖아요. 양의 사진을.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광고에다가 써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사진을 받았을 때 쥐라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 안에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쓴 거군요. 그리고 쥐랑 양은 하루키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12간지가 다 나오나요? 그리고 쥐만 양. 그건 아니야. 용도 나오고. 네. 아, 일단 흥미진진하네. 그러네요. 네. 여성이랑 주인공인 나가 처음에 홋카이도에 가서 돌핀 호텔에 묵어요. 406호. 근데 제가 실제 찾아보니까 홋카이도엔 돌핀 호텔이 없더라고요. 아. 네. 가상의 호텔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루키가. 돌핀 호텔도 아무튼 동물이네. 하루키 동물 되게 좋아하네. 그럴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 성애자인가 뭐. 예. 돌핀 호텔에서 양 박사를 만나가지고 사진 속에 있던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내게 돼요. 양 박사. 네. 양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양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 자식들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네네. 거기 양이 많으니까 거기 묵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홋카이도에 양이 많으니까. 얘기하면 복잡한데 돌핀 호텔을 관리하던 관리자의 아버지였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양 박사에서 호텔의 2층에 머무르고 있다가 우연히 호텔 지배인의 소개로 알게 돼요. 우연한 일의 연속으로. 네. 자, 양 아까 동물 성애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양을 좋아하면 양 성애자네? 그만해. 이 유머는 지대노벨의 공식 유머가 아님을 유머가 알려드립니다. 혼자 생각해보고도 그러네? 라고. 근데 굉장히 어떤 유머 수준이 논리적이고 3단 논법으로 쭉쭉 이어지네요. 독실이요? 예, 독실의 유머 수준이. 이게 유머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동물 성애라고 했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걸 동물 성애라고 할 수 있나? 프로이트가 환생하고. 네네. 네. 그래서 양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이 주니타키라는 마을의 지역이고 면약 목장이 있다고 말해줘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해가지고 마을을 읽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해서 떠나고 목장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여자 친구와 떠나게 되는데 그 면약 목장에 도착해요. 실제로 찾아가지고 근데 그 면약 목장이 자신의 친구인 쥐 아버지 소유의 목장이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쥐가 실제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흔적을 발견해요.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농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널리 포토했던 거였어. 네, 근데 쥐가 어디 있는지는 못 찾고 계속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드디어 양사나이를 만나게 돼요. 양을 만난 거죠? 실제로 동물 양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의 털로 뒤집혀진 무서워. 사나이를 만나게 돼요. 레알로. 두둥. 가죽을 뒤집어 쓴 건가요? 양의 가죽을? 아니, 그냥 아니면 털이 많다는 걸 거의 묘사한 건가요? 양의 사람이라고 켄타우로스 생각하면 같은. 돼요. 맞아요. 자, 이거 판타지 소설이에요? 아니, 모든 소설은 상징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하루키 소설은 다 뭔가 상징과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이야기인데 상징을 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현실적이죠. 뭐.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사나이 정도는 뭐. 네. 그렇지 뭐 오리가 머리 박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무서워졌어요 지금. 네. 양사이를 이거 만났다고 너무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덕실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양을 쫓는 모험만 준비해 오지 않았죠, 당연히.
예? 제가 작년에 남녀 특집이요? 남녀 특집. 아, 여름이니까? 네. 아, 내가 이를 갈고 이를 갈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거 하면 내가 지금 공포특집 역대급 1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이건 스포니까. 안 돼? 네. 아니야, 읽어보고. 얘기해줘. 안 돼. 안 읽을 안 되는 게 것 어딨어. 같아요. 어차피 안 읽어, 평생.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읽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시고 네. 읽으시면 되니까. 어쨌든 얘기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양사나이를 만나게 돼서 쥐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요. 쥐 어디 갔냐? 그러면서 막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봐요. 그 사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양사나이가 아무것도 말을 안 해줘요. 양이니까. 그리고 아니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어. 대화를 할수 사람처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의 모습을 한 사람인데 예. 계속 질문을 주인공이 던지는데도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주면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주인공은 피로했잖아요. 계속 여행하고 쫓기고 막 이제 압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네. 자신도 모른 채 잠에 들게 돼요. 양사나이 앞에서. 양사나이랑 대화하다 양사나이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로가 풀리니까 잠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한참을 자고 눈을 떴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여자친구였어요? 그냥 귀 모델이요. 전문 모델, 그러니까 만남을 갖는 사이예요. 잠자리도 아. 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여기에 대한 여행도 귀 전문 모델이 계속 가야 돼. 너가 가서 이제 찾는 것이 너한테 지금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아, 연인이었구나? 근데 그냥 여사친이 아니고 막 연인 관계로 나오지도 않고 하루키 소설을 보면 뭔가 연인이야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일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그래도 뭐 연인은 연인이 아니고 귀 전문 모델이라고 계속하면 이 명칭이 기니까 여자친구라고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도 없어지고 양사나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보니까 양사나이가 나타나서 또 여자친구를 내가 쫓아내서 가라고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잠깐만, 나 약간 섬뜩해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맞아요. 좋은데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면약 목장에 양사나이랑 주인공만 남게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고. 네. 양사나이의 주장으로는 쫓아냈고. 네. 양사나이가 말하기론 여자친구 내가 가라고 해서 쫓아냈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내 위장 안에 있지. 내 위장으로 쫓아냈다. 두둥. 맞아요? 아, 그건 모르죠. 소설에서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양사나이가 주인공한테 얘기해. 난 널 좋아하는데 더 이상 뭔가 얘기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측은한 모습을 보여요. 주인공이 계속 지내다가 양사나이한테 뭐라고 말을 거냐면 실제로 쥐는 이미 죽었지라고 말을 해요. 양사나이가. 네네. 아니 나가 양사나이한테. 맞아요? 내가 네, 내가 양사나이한테. 눈치챈 거예요? 지가 죽었다는 거를? 네. 쥐가 실제로 친구인 주인공이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예요. 네. 꿈에 양사나이가 나왔기 때문인가? 맞아요. 쥐한테 양사나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괴로워하다가 이 목장에 와서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사나이가 잠들었을 때, 양이 잠들었을 때를 기다려서 자기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양사나이도 사라지게 되면서 주인공이 일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들어보니 뭔가 재밌다라고 하시면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왜 같아요. 알려줘 끝까지. 일단 이게- 쥐는 죽은 거고. 네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잠잘 때 꿈에 양사나이가 나올까요? 주인공은 양사나이한테 그 이제 말을 듣게 되고 양사나이랑 대화를 하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울을 우연히 봤는데 양사나이가 거울에 안 비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비치는데. 내 머리카락 쓰고 있어. 두둥. 근데 이 소설 자체가 양사나이나 쥐 이런 것들이 되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을 쫓아서 떠나는 모험, 뭐 양사나이의 별이 박혀 있다, 양사나이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뭔가 개인적으로 다 해석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1시간 정도 분량이었기 때문에. 소설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네. 책 소개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처음에 그냥 양을 쫓는 모험이 시작된다라고까지만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뗐어갖고 여기까지 왔군요. 후반부에 그 목장이 예. 대마를 재배하는 곳이었어요.
하지 마, 이 그래서 자식아. 그 근처 가니까 이제 중독이 환각작용. 환각이 나타나면서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맞죠? 그럴 듯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왜? 이제 그 양이 상징하는 게 뭐 인간의 뭐 어떤 허무함이나 어떤 슬픔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추리소설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네. 정리하면서 가면 뒷부분의 결론 부분은 말씀 안 하신 거죠. 네, 네. 결론이 나오긴 하나요 끝까지? 네, 결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편이기 때문에 두꺼워요. 그래서 어차피 내용적인 게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이 생긴 거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래서 일부러 이제 뒷부분 얘기 안 해주겠다는 거지. 네,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은 그냥 읽는 사람 완전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평론이나 어떤 사람들 전문가가 해석한 것들은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저는 이제 줄거리를 소개하는 거고 양이 먼 것 같다, 양사나이가 들어오는 게 먼 것 같다라는 의미 해석이나 아니면 실제 목장이 덕실님처럼 배말을 재배하는 곳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최 사장님처럼 양은 뭔가 상실감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궁금증이 증폭되지만 안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 하루키 알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저는 이제 여행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가는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네네. 양목장을 가나요? 네, 양목장을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훗카이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 조사해보니까 생각보다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홋카이도 안에서도 국내선처럼 비행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 유명한 명소들을 이제 이동할 때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씩 거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가 실제 크기가 남한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커요? 네. 네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나이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홋카이도의 비후카역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마스야마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실제로 있는 거구나. 네. 비후카역. 비후카. 근데 이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찾아보시면 그 홋카이도 여행 책자에도 따로 단독적으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그렇게 뭔가 볼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도서들 잠깐 얘기하면 홋카이도 홀리데이라는 책 꿈의 지도에서 나온 거고 셀프 트래블 홋카이도 상상출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하루키 팬이셔가지고 하루키 소설에서 다루고 있던 소설의 배경들을 다 이렇게 여행처럼 찾아다니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루키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낭만 판다에서 나왔어요. 예. 네. 여기서도 홋카이도의 양사나이가 갔던 마스야마 목장에 대한 게 한 장 정도 나오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가는 방법은 일본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항 노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직항 노선을 타시고 신치토세 공항으로 가시면 돼요. 신치토세? 네. 예. 대한항공도 있고 뭐 진에어처럼 저가 항공도 다 다녀요. 그리고 시간도 간격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서 편하신 편 찾아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공료는 너무 유동성이 크니까 정확한 비용 같은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신치토세로 들어가면 삿포로에서 다 전철을 타시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너무 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도 할 수 있는데 국내선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신 다음에 경유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신치토세 네. 공항으로 가면은 직항이고 그러면 전철 타야 되는 거고. 네. 도쿄 하나에다로 가면 국내선 또 타는 거고. 네, 국내선 또 경유해서 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환율은 6월달 기준으로 100엔에 1,078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홋카이도는 교통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숙박비를 제외하고 교통비랑 식사비, 간식비 포함하면 하루에 한 3,000에서 5,000엔 정도 잡으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0엔에서 5,000엔이요? 네네. 숙박비 제외했어요. 아, 제외하고. 네네. 그래서 네. 교통비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비행기 값은 포함 안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비후카역이라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삿포로에서 도착하셨을 경우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가셨으면 삿포로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직항으로 비유카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삿포로에서 아사히카역, 나로역을 경유해서 비유카역에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비유카역에 내려서 제가 말씀드린 마쓰야마 목장으로 가시려면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버스로 한 30분 정도 소요돼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겨울이어서 폭설도 많이 오고 눈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12월에서 4월까지? 네, 11월에서 4월까지 네. 교통편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은. 그렇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이 안 될 경우 그 기간에 가시면 렌트카로 이동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쓰야마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 자체가 6월에서 10월까지 한정되어 있어요. 짧네. 네.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시면 이 지역 근처 주변부를 맴도실 수는 있지만 산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소설 하루키 자체가 일본에서 팬덤이 되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작가니까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2박 3일 투어도 진행된대요. 6월에서 실제로? 10월까지 가시면. 그러니까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서 가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양목장인 거죠? 네, 양 목장이긴 한데 양떼 목장처럼 네.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하루키 소설을 쓰고 유명해진 다음에 독자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소설의 배경이 됐던 아까 쥐리가 머물러서 있던 목장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모델로 해가지고 팜 인톤이라는 민박집도 생겼어요. 양 목장에.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테마를 해서 하기도 하니까. 네네. 돌핀 호텔은 안 생겼나? 돌핀 호텔은 아직 안 생겼어요. 네. 저희가 만듭시다. 그래서 여기 가실 때 일자가 여기에 6월에서 10월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을 쫓는 모험 2박 3일 투어도 신청하시고 파민톤이라는 민박집에 머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파민톤. 네. 네. 그리고 아까 역에서 내리시면 비유카역 내에 무라카미 하루키 문고 센터가 있대요. 문구센터? 네. 문고 센터요. 문고.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운영하는데 하루키 책자들이랑 소설의 배경이 됐던 목장 사진, 뭐 양사진들 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양사나이 사진도 있고. 양사나이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쭉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소사나이, 소사나이? 예, 소사나이요? 말사나이 이런 걸 만들어서 말사나이. 예, 작품을 써야 되지 않나. 닭사나이.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그런 테마파크. 테마를 해갖고 만들어진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 좀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거기 가면 그럼 양이 되는 체험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엎드려 별을 없어. 별을 되게 등에다 찍어주고. 별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설이 괜찮았다라고 하시면 소설을 읽어보고 가셨을 경우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설을 읽어봤는데 별로다라고 했는데 이 양의 목장만을 보려고 이 지역을 가는 건 비추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지역을 가고는 싶은데 소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을 묶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가라고. 네네. 비행기 값도 아까우니까 주변에 찾아보니까 유명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2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아사히카와 지역이 있어요. 아사히카와? 네. 홋카이도 제2도시라고 하는데 홋카이도 지붕으로 불리는 다이세츠잔으로 가려면 이 교통의 요지를 거쳐 가셔야 돼요. 그리고 6월에서 9월이 방문의 최적기라고 하니까 여름 휴가철에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사히카와는 어떻게 가냐면 아까 삿포로에서 저희가 비유카역 갈 때 JR 전철을 탔는데 JR 전철로 아사히카와에서 삿포로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가요. 그러니까 비유카역 가시기 전에 내려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먼저 들렸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사히카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30편이나 기차가 운영된다고 그래요.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여기 가면 뭐가 있나요? 여기가 유명한 게 2개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공통되니까 빼고 유니클로 있고 이런 거?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물원. 15헥타르 정도 되는데 체험형 동물원이어서 연간 방문객이 300만 명 정도? 네.
기적의 동물원으로 불린대요. 원래 이제 문 닫아야 되는 망해가는 동물이었었는데 체험형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8월 정도쯤 가시면 야행성 동물 관찰할 수 있는 밤의 동물원도 개장이 되고 입장료가 820엔 정도예요. 그래서 막 동물 직접 볼 수 있고 동물들 생태에 맞게끔 관람하게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세츠잔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북해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단풍철에 일본은 전역에서 관광객이 몰린대요. 네, 단풍철로 유명해가지고 해발 1500m 긴센다이라는 지역도 있고 단풍 절경지인 고개논천에 트레킹 코스도 있어요. 늪지대로 한 6km 정도 트레킹하는 곳도 있고 이곳은 불곰 서식지랑 겹쳤는 데다 절경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불곰? 네. 불곰이 살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쪽에. 그리고 아사히 다케는 해발 2291m 정도 되고 일본에서 가장 빨리 단풍이 드는 명소로 화산 활동도 진행 중이어서 단풍철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관광객이 많이 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먹거리로는 라면이 유명하더라고요. 북해도에 3대 라면이 있어서 삿포로에서는 미소라멘, 하코다테에서 하코다테의 시오라멘, 그 다음에 아사히카와의 소요라멘 이렇게 3대 라면으로 불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에 대표 맥주가 있는데 지비루라는 맥주가 있어요. 지비루? 지비루. 지비루. 네, 다이세츠 지비루도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면 좋은 게 BA 지역이어서 네. 다 근처로 전철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위치해 있거든요. BA 언덕 투어가 있는데 BA는 저희 광고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는 이렇게 설경으로 하얗게 눈 덮인 들판에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풍경이나 장면 같은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네. 올림픽 공원 찍은 거. 아, 네. 올림픽 공원 맞아요. 올림픽 공원이랑 비슷한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일본 BA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절경 지역으로 유명해서 광고나 드라마, 영화 촬영도 너무 많이 오고 근데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편리하다고 하고 여름이나 가을 시즌에는 자전거 투어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네. 이것도 이제 비우카역 가기 전에 다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변부도 같이 묶어서 관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두 가지가 있네. 양을 쫓는 모험. 책을 읽으면 마쓰야마 농장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꼭 그건 아닌데 이제 마쓰야마 농장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뭐 아사히카와 다이세츠잔, BA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거 둘러본 다음에 네. 가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군요. 가고 싶네. 가장 그냥 경제적인 방법은 이 소설책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그 결론 부분 얘기 안 해줬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휴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휴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책을 빌려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이쪽 그죠? 홋카이도 지방 가고 싶긴 한데. 그렇죠. 오히려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네. 홋카이도는 겨울에 가야 제맛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또 많아서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여름에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양을 쫓는 모험. 재밌게 잘 들었고. 궁금하다. 저 지금 책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상하로 2권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셨을 때는 한 권짜리였는데. 전 그래요? 아주 옛날에 사가지고 한 권짜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나요, 분량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깡쌤이 2부 진행하니까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지요.